자, 하지영. 너네 친구 없지? 그러니까 일요일에 여기 와야 되는 거지. 친구 없는 애들끼리의 모임이구나 우리가. 그러자. 전 친구가 물리예요.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친구가 더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건너보죠. 지금 하고 있는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책에도 고등학교 2학년 책에도 고등학교 3학년 책에도 예외 없이 계속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19페이지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요.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의문인데 아마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법칙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면 29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껴있지는 껴있군요. 중간중간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 문제는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섞여 있어서 문제를 보시면 운동량, 충격량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 문제를 빼시면 되겠어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해보는데 다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움직일 때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운동에도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규칙이 뭐냐? 그 규칙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 이걸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웠던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물체가 움직일 때요, 운동하는 물체만이 뭘 가지고 있냐면 빠르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가 있다. 빠르기, 방향.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아이가 있죠. 이게 뭡니까? 등속도 운동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빠르기는 변하는데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할 수도 있고요.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요. 둘 다 한꺼번에 변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안 변하는 운동과 반대로 변하는 운동도 존재하는데 그 변화량이 일정한 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변화량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운동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안 변하는 운동과 변하는 운동.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르기와 방향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 변해요? 힘을 안 받아줘. 그렇죠. 물체가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는 그 물체의 외부에 어떠한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자극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뭔데 그 원인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이라고 합니다. 힘은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고 하는 힘을 받으면 변하는 거고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바뀌는 거고 조금 받으면 조금 변하는 겁니다. 근데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을 받지 않으면 변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그 유명한 힘이라고 하는 거구나. 힘에 의해서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거구나. 됐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체,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요.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줘요.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 이 두 개의 힘을 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리고 안 변합니다. 왜? 얘가 받은 총 힘의 합력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이 힘은요, 그냥 물체가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고 그 물체가 받은 전체의 힘을 합한가, 그걸 멋진 말로 진짜 힘, 알짜 힘 또는 옛날 말로 합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합력이라는 힘이 있어야만 변하고 합력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라는 힘과 B라는 힘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물체의 알짜 힘을 구했더니 얼마일까요? 알짜 힘이 0입니다. 그럼 이 물체는 변화가 있어 없어? 결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알짜 힘에 의해서 변화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우리 책에 나오는 힘이라는 건 알짜 힘을 그냥 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짜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인 알짜 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짜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알짜 힘을 구하는 걸 우리는 힘을 합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 그 힘을 합성하세요 라고 하는 거, A라는 힘과 B라는 힘이 있을 때요, A라는 힘과 B라는 힘을 뭐 하세요? 합성하세요 라는 뜻이야. 더하기는 더하세요가 아니고 합성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물체,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첫 번째 됐어. 가라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이라고 하는 A 힘과 오른쪽으로 20N이라고 하는 B라는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가라는 물체가 받은 합력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 그래서 이 물체는요, 결국은 오른쪽으로 30N만큼의 힘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30만큼 운동 상태가 변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합성했을 때 알짜 힘은 얘는 30이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10도, 20도 아니에요. 얘는 30이에요. 그래서 30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똑같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번엔 나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죠. 얘는 오른쪽으로 20N이라는 B라는 힘과 왼쪽으로 10N이라고 하는 A라는 힘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변화시키는 알짜 힘은 어느 방향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받아 이만큼 바뀝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알짜 힘이요, 똑같이 10N과 20N을 받는데 어떨 때는 알짜 힘이 30N만큼이고 어떨 때는 알짜 힘이 10N만큼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두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합성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왼쪽은 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니? 그렇죠.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두 힘의 크기를 더해서 알짜 힘을 구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두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요, 알짜 힘을 구하고 싶을 때 뭐 하면 돼? 근데 뺄 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이 알짜 힘의 크기가 되고요. 방향은 언제나 큰 힘 방향이 알짜 힘 방향이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힘이 작용할 때요,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은 더하면 합력이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빼야 합력이야. 그래서 A와 B의 합력을 구하세요 라고 해도 반대 방향일 때 빼야 합력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얘는 30이 아니고 16N의 힘밖에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가죠. 여러분,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뜻일까요? 반대 방향이라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뜻일까요? 이게 180도죠. 반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예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은 방향 0도일 때는 똑같이 10N과 20N의 힘을 줘도 합력의 크기가 무려 30이야. 됐어. 근데 똑같은 힘이 작용했거든요. 10과 20. 근데 반대 방향일 때는 합력의 크기가 30이 아니고 얼마야? 10밖에 안 돼. 뭔 차이라고요? 각도 차이라고요. 두 힘의 각도. 각도가 몇 도일 때? 각도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무슨 값이 만들어집니까? 최대의 합력이 만들어집니다.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이 만들어져요. 됐어? 그러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 때? 180도 1대인 반대 방향일 때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봐.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힘의 효과는 뭐해진다? 커진다. 두 힘에 이루는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효과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를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의 효과를 줄이려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각도가 0하고 180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 각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옛날에는 고3 때 배웠어요. 물투. 이걸 여러분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고2 때 배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내용이 고등학교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 학생은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개편된 책으로 배우면서 여러분들만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학년들은 다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방향이요.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각도가 0보다는 크고요. 각도가 180도보다 작은 나머지 각도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불러.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고 있고요. A.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받고 있어요. 이 두 힘은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체를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합력을 받습니까? 저 위쪽 대칭 방향으로다가 라고 하면 이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와 평행하고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와 크기가 같은 힘을 그리세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방향이 바로 합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길이가 바로 합력의 크기입니다. 근데 아세요? 여기가 90도니까 꼬맹아 얘가 몇 도일까? 90도인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피타예요. 피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3, 이게 4, 이게 얼마일까요? 5예요. 3대 4대고. 그래서 이 길이가 5N이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5N의 힘을 이 방향으로 받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힘이요 항상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중학교에서 배운 산수 이용하시라고 피타그래도 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는데 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합력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합력의 크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물체가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고요. 더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받아 이 각도가 세타보다 더 작다고 치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이 두 힘으로 뭘 그리면 된다고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그게 합력 방향이고 이 길이가 합력의 크기라고요. 근데 보면 잘 봐. 각도가요. 얘는 30도라고 치자. 60도라고 치자. 이거 90도라고 치자.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화살표 길이가 뭐해지고 있어요? 합력이 커지는 거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뭐해집니까? 짧아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받았다고 쳐요. 3, 4. 됐어?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화살표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제가 합력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각도는 작을수록 합력 효과가 줄어들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꼬병아 머리가 이렇게 3N이라는 힘하고요 4N이라는 힘을 내 마음대로 방향을 막 조절할 수 있어. 0도부터 180도까지.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합력의 범위는? 가장 작으면 반대 방향이니까 뭐? 1N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고요. 네, 7N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만들 수 있는 합력의 범위고요. 이때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는 몰라도 걔네들의 각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요. R자 힘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비스듬한 방향일 때 맨날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요. 대각선 작도해야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합력 방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작도할 필요 없는 유일한 아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비스듬한 방향이지만 작도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 특수하게 조건을 만족하면 작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두 힘이요.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F1이 10N이면 F2도 10N이어야 돼요. 두 힘의 크기는 같은데요.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120도여야 돼요. 됐어? 그래서 특수하게 되려면 조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은 120도여야 특수각이 돼.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대각선의 방향은 무조건 이 두 힘의 정가운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그대로 얘와 같은 16N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린 이 평행사변형이 사실은 마름모입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각이 120도면 이 마름모입니다. 됐어? 그래서 대각선은 무조건 가운데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와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특수각이라고 해요. 되겠어? 그럼 머리 있는 척 해봐. 이거 10N, 이거 10N, 이거 20N. 요 각도 120도, 요 각도 120도. 합력 얼마? 아래로 10N이에요. 왜요? 요 두 힘을 가지고 합력을 구하면 힘의 크기가 같고요. 사이각이 120도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N이라는 합력을 두 힘이 만들면 두 힘은 없어지는 거야. 두 힘을 합해서 2힘이 된 거야. 그런데 이 힘과 이 힘은 몇 도? 180도예요. 됐어? 정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10이고 얘는 20이니까 합력이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 몇 N이라고? 16N이에요. 이렇게 나와. 되겠어? 괜찮지? 하겠지? 이건 굳이 고3 때 배울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중1 때 배웠습니다. 됐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사실은 그냥 힘이 아니고 진짜 이 R자 힘을 얘기하는 거다. 그 R자 힘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시 문제로 나왔는데요.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힘을 줬더니 어떤 언니가 합력이 30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전교권인데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식하면 끝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서 합력과하는 걸 한번 해봤던 거예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는 줄 알았어요. 전교권이 뒤에서 전교권이 고등학교 가서 과학 공부를 할 정도면 수학,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중상위권 친구들이에요. 그 중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합력을 그따위로 구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아, 우리 꼬맹이들도 모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던 겁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의 합력 구하는 건 다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지 않니? 1학년 교과서에 있지 않니? 네, 그래서 네, 저는 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봐 드렸어요. 이렇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야라고 하는데 그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R자 힘이다. 그래서 R자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이렇게 바뀐다. R자 힘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적어도 알자임이 존재해야지 변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알자임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 사이에 관계를 설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뉴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알자임과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야. 알자임 때문에 뭐가 어떻게 바뀌어? 이거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됐어? 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외웠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새끼가 제일 병신인 거죠. 내용을 알아야죠. 됐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건 알자임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알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이거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알자임 때문에 운동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그 운동 법칙은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첫 번째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 1법칙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 1법칙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와 똑같은 부제가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 1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관성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3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그냥 그래. 뭘 너네가 배웠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있어. 그냥 인정하고 말아.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 2법칙이 뭘까요? 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가속도 법칙에 대한 얘기는 중3 때 나와요. 그냥 그래.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 제3법칙이 있겠죠. 제3법칙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용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세 가지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겁니다. 안 돼요. 급여는 여기가 더럽게 답답해요. 여기 창문 좀 열어볼래? 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는 거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 모든 물리의 근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작용, 반작용 문제. 이게 수능의 킬러 문항을 만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을 항상 먼저 설명하거든요. 제2법칙을 먼저 설명하죠. 제2법칙이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 가속도 법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가속도 법칙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가속도는 이거야 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가속도의 정의를 배운 거예요. 자, 물리에서의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건 가속도 정의입니다.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됐어? 네, 이건 가속도 정의입니다.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럼 가속도 법칙은 뭔데? 됐어? 네, 가속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속도 정의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건 가속도 정의고요. 가속도 법칙은 다른 얘기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꼬마 생각해봐. 여기 2kg짜리 A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가요 처음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1초가 지나니까 이 물체가 쭉 가면서 이 물체가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됐어요.
얘 가속도 얼마야? 빨리 구해. 얼마야? 그렇지. 가의 경우에 이물체의 가속도는요. 가속도 정의에 의해서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야. 이제 됐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두 번째 경우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똑같이 2kg짜리예요. 근데 얘가 똑같은 바닥에서 2m/s의 속력을 갖단 말이죠. 그러면 1초가 지나면 당연히 이물체의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이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4가 됐으니까 4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새끼는 6이 되네. 그래서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4죠. 두 번째 경우에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4가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떠냐면 얘는 가속도가 2야. 맞았네. 얘는 가속도가 4야. 맞았네. 이거 하죠. 근데 우리 뉴턴은 뭡니까? 왜 같은 물체인데 가속도가 얘는 2였는데 얘는 왜 4야?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왜 달라? 왜 크기가 달라? 똑같이 2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물체들이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각각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크기만 구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수학적 사고죠. 물리적 사고는 뭐냐면 크기가 왜 달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궁금증이에요. 그런 궁금증이 드는 사람들이 국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호기심이야. 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 가속도가 2인 경우도 있는데 4인 경우도 있네. 같은 물질이었는데 맨 처음에 조건도 같았고 1초가 지난 후가 똑같았는데 왜 결과가 달라져?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야? 이거 설명한 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결정입니까? 뭘까요? 네, 힘입니다. 사실은 속도가 바뀌려면 누군가가 힘을 줬다는 얘기죠. 얘는 빨라졌으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힘 줬을까요? 이동만. 맞아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빨라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 이 사람이 힘을 얼마로 줬냐면 4분의 힘을 줘서 속도가 빨라져서 1초 후에 속도가 4 됐다고 치자. 됐어? 그럼 두 번째 경우도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 방향으로 밀지 않았겠니? 그러면 이때 밀었을 때 힘을 얼마 줬을까? 얼마 줬을까? 얘에 비해서 가속도가 몇 배 커졌어요? 힘을 얼마 줬을까요? 8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움직일 때 받은 알짜 힘의 크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힘을 세게 주면 속도가 급격히 바뀌는 거고요. 힘을 약하게 주면 속도가 서서히 바뀌는 거고요. 힘을 안 주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낸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과 무조건 비례해. 그러니까 같은 물체가 받는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의 크기도 2배가 돼. 라고 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왜냐? 가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구해가 아니고 가속도의 크기 결정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힘이라는 거죠. 물체가 받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봐요. 힘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해? 그럼 해봐야지. 그런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랑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 겁니다.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 건데요. 얘가 4kg짜리 물체예요. 처음에는 빠르게 똑같이 2의 빠르기로 갔어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1초가 지나고 나면 속력이 얘랑 똑같이 얼마 돼야 되니? 4돼야 될 거잖아? 그럼 진짜 4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얼마 됐을까요? 이 새끼 3밖에 안 됐어요.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네, 가속도의 크기가 이 경우에는 1입니다. 얘랑 똑같은 힘을 줬는데 왜 가속도의 크기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힘 말고 또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질량. 무거운 애들은요, 밀면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힘하고 질량하고 요거 말고 또 있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변화시켜가면서 막 실험을 하는 겁니다. 별로 없다. 됐어?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뭐다? 그물체가 받은 질량과 힘이다. 이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다. 됐어? 그 인자들에 의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A는 M분의 F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그물체의 질량분의 그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가속도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가의 경우에 물체의 질량 얼마입니까? 2kg죠. 받은 힘이 얼마입니까? 4N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로요. 여러분들이 속도 변화를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돼요? 네. 그 다음에 나 경우도 보죠. 나의 경우도요. 물체의 질량은 그대로 2kg인데요. 받은 힘은 2배 커서 얼마입니까? 8N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4. 그래서 속도 변화로 구하던 또는 질량과 힘의 관계로 구하던 가속도의 크기 같습니다. 됐어요? 다의 경우도 보시면 다의 경우도요. 이물체의 질량은 4kg고요. 물체가 받은 힘은 4N이에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은데 질량만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1이라고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속도 변화를 알면 속도 변화인 가속도 정의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물체의 질량과 힘을 안다면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셔도 된다. 같다라고. 알겠니? 그래서 가속도 정의라는 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가속도라는 건 물체의 질량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요. A는 M분의 F로 구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속도죠.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뉴턴이 알아낸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과 힘인데 힘과는 비례관계가 있고 질량과는 반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는 거 귀찮아. 분수식 싫어. 그래서 분수식 없앱니다. F는 MA.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운동방정식이래요. 어떤 물체가 됐어? 2kg짜리 물체가요. 가속도 2를 갖기 위해서는 알짜임 얼마가 필요해? 4N의 알짜임이 필요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는 M이라고 하는 이 식은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F는 운동법칙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보면은 가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다 갖는 벡터 값이죠.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 중에서 방향이 있는 애가 결정하겠죠. 방향 누가 가져요? 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속도의 방향, 그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이다. 그 얘기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질량과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속도의 방향도 크기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물체가 운동하는 내내 받는 힘의 방향 안 바뀌어야 가속도 방향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질량과 힘의 크기가 안 바뀌어야 가속도의 크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체를요 움직일 때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 힘의 크기만 일정하다면 힘의 방향과 크기만 일정하다면 등가속도 운동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내가 공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요? 근데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연직상관부터. 그래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뭐합니까? 내려오죠.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내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속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왜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죠.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습니까? 중요. 네.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라는 중력이 나요. 그렇죠? 물체가 내려올 때는 아래 방향하고 똑같이 mg 맞죠? 힘의 방향, 힘의 크기 바뀐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내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었는지 보시면 돼요. 포물선 운동이에요. 공을 던져요. 미스듬이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예.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무슨 힘 받습니까? 아닙니다. 뭐 받습니까? 중력이라는 힘을 받죠. 힘의 방향, 힘의 크기 바뀐 적이 있어 없어? 그래서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이거 등가속도. 포물선 운동 등가속도. 방향이 현란하게 바뀌죠. 등가속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로 판단하시는 거다. 알겠어? 네, 됩니다. 얘도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느껴봐요. 느껴보십시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알짜 힘을 많이 받아. 이거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알짜 힘을 조금 받아. 이거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을 안 받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속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 상태와 나중에 운동 상태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관성. 그게 바로 관성 법칙이에요. 관성 법칙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어떠한 알짜임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나중에 운동 상태로 뭐 하려고 해? 유지되려는 고집.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로 얘기하는 고집입니다. 고집. 나 안 바뀔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집. 그걸 물리에서 뭐라 한다? 관성. 이런 겁니다. 안 바뀌려는 성질. 안 바꾸는 거. 그걸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물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멈췄어요. 그럼 관성이 성립한다면 얘는 10시간이 지났어. 그대로 뭐하고 있어야 돼? 정지되어 있어야 돼. 처음에 정지한 물체가요. 그대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정지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안 갈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게 정지 관성이야. 이걸 중1 때 배웠다고요. 그리고 중3 때도 배워요. 이게 정지 관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포함해서 15명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지 관성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클까요? 손. 뭘로 알아요? 질량. 관성의 크기를 물리에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표현합니다.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 그 물체의 뭡니까? 질량입니다. 어떤 아이는 질량이 10kg야. 어떤 아이는 질량이 100kg야. 와, 이 새끼는 뚱뚱한 애가 아니고 이 새끼는 고집이 크네. 그대로 있으려는 고집이 10배 크네. 이 뜻이랍니다. 그래서 네,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물리는 그걸 질량이라고 표현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량은요. 달에 가서 변해 안 변해? 우주에 가면?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중1 때 배운 거 맞죠?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크기입니다. 고집.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이요. 그래서 이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걸 질량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정지관성이 나타나는 경우 얘기해봐. 이거 정지관성 때문이에요. 버스가 급출발할 때 몸은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어디로 쏠립니까?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그래서 뚱뚱한 새끼가 더 많이 쏠려요. 알겠습니까?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안 가! 라고 하는 거죠. 되겠냐? 자, 그러면 관성 중에는 정지관성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처음에 아이가 가고 있었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나 안 바뀔 거야. 그러면 얘는 10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요. 관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관성이라고 합니까? 이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에는 정지한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정지 관성과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려는 운동 관성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고 버스가
앞으로 튀겨나가죠. 그게 운동 가서인데. 그래서 앞으로 튀겨나가면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차 안에 해놨죠. 그게 뭐니까 안전벨트. 그래서 안전벨트는 운동 관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되겠어? 돌부리에 걸리면 왜 넘어지냐? 운동 관성 때문에. 돌부리에 걸린 다리는 멈추는데 내 몸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나 뭐예요? 됐어. 그래서 돌부리에 걸렸을 때 넘어지는 게 운동 관성 때문에.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술에 그래서 비커에 물을 담아서 그래놓고 밑에 술에 태웠어. 그랬는데 어떤 순간 이 물이요 이쪽으로 쏠렸대요. 해봐봐. 자, 이 상황을 설명해. 갑자기 출발해요. 갑자기 멈췄어요. 출발. 저 갑자기 멈춰서 이쪽으로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 과거 유심이죠. 어? 이글이 주고 설명해라 라고 하는데 급출발해요? 급정거해요? 어느 거는 아니 근데 그럼 정확하게 분석하셔요. 자, 지금 물은요 왼쪽으로 쏠렸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이걸 정관성으로 설명하려면 얘는 갑자기 급출발합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 정지되어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출발하면 물은 반대로 어디로 쏠립니까? 왼쪽으로 쏠리죠. 그 상태. 되겠습니까? 네. 또는 뭐 한 상태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급정거로도 설명할 수 있죠. 급정거로 설명한다는 건 운동관성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할 때 몸이 어디로 쏠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이렇게 설명해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회전을 하면은 네.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아. 네. 그건 원심력이라고 하는 반성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꼬맹아 이불에 먼지를 터는 건 뭘 이용할까요? 전투가 우리 엄마가 이불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터는 줄 아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털어요. 또는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래서 네 이렇게 가볍게 엉덩이로 때리면 먼지가 털어지죠. 그게 다 뭘 이용할 걸까요? 정지관성. 탕 하고 쳤을 때 이불은 힘을 받았으니까 날아가지만 먼지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먼지와 이불이 분리되면서 먼지가 아래로 또요. 이렇게 컵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종이 위에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놔요. 그래놓고 우리 뭐합니까? 종이를 갑자기 확 빼죠. 그럼 동전 어떻게 됩니까? 쏙 하고 떨어져요. 힘을 받은 종이는 옆으로 날아가고요. 동전은 정지관성 때문에 안 쫓아옵니다. 빠른 속도로 확 뺍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전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거 동전의 무슨 관성입니까? 정지관성. 지진이 얼마나 세게 일어났는지 측정하는 거 몰라요? 지진기. 지진계. 지진기. 몸무게 재면 몸무게, 온도 재면 온도 계산해요. 지진계는 지진계예요. 그래서 네, 자 지진계가 이용하게 뭔지 아세요? 정지관성. 실제로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기록합니다. 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장치가 지진계예요. 땅이 흔들려.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 이게 종이, 이게 펜, 다 같이 움직이면 기록이 되냐네요. 기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중요한 문제죠. 하나는 가만히 멈춰 있고 하나만 땅과 함께 움직이게 해야죠. 근데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새끼는 왜 안 움직여? 얘는 엄청나게 질량이 커서 정지관성이 뭐한 거야? 크게 만든 거야. 그래서 무거운 추 밑에 펜을 달아요. 그래서 무거운 추 밑에 펜을 이렇게 달아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펜은요 땅이랑 이렇게 연결해 놔요. 그럼 땅이 흔들리면 얘는 흔들리죠. 공중에 떠 있는 얘는 정지관성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멈춰 있는데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기억해요. 이게 지진입니다. 정지관성입니다.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예는 드물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죠. 4개월 후에 여러분 격차 드러내죠. 1등부터 여기서 14등까지 생길 거니까 1등하고 14등의 격차는 엄청 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한 주씩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충실히 하시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물리학이라는 요것만 끝나고 선생님하고 2달 동안 올림피아드 대비해가지고 어떤 애가 대상을 탔어요. 올림피아드를 2,000명이 받아가지고 1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달 공부했어요. 이거 하나 물리학 한다는 걸 끝내면서. 근데 마이너스 점수도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어떻게 나와? 네, 오답이면 마이너스예요. 우리 올림피아드는 맞으면 3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같은 곳에서 6개월 동안 그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 저는 아직 물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다르셨으니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사고하려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깊은 수업을 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영재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여자아이가 지금 서울 영재를 배우고 있어요. 공부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IQ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집중력.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라는 거, 관성 법칙이라는 거,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그래서 사실은 힘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를 설명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힘을 안 받으면 관성이 생겨,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1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나도 중요한 물리의 기본을 다 배웠어요. 자, 그걸 다 일단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드릴 테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모든 힘은 항상? 그렇죠. 어디서 욕지거리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 줄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쌍이 몇 개냐? 2개. 모든 힘은 항상 2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이 뜻이에요. 그죠? 하나의 힘을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작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일 거고요. 또 하나의 힘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동시에 생기는 2개의 힘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설명한 게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2 힘을 동시에 만든다. 자, 그걸 하자. 이거죠. 지금 제가 뭐였어요? 네, 누가요? 손이요. 가만히 있어! 그거야! 자, 내가 뭐 했습니까? 손이 칠판을 신제튼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했죠. 자, 그 행위를 했을 때도 힘은 2개가 동시에 생긴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위를 작용이라고 하면 그 순간 반작용이라는 힘이 동시에 생겨요. 그 반작용이라는 힘은 뭘까? 네, 라고 하면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셔야 됩니다. 새로운 단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럼 쉽죠? 불러요. 누가?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 16톤의 힘으로 동시에 친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손이 칠판을 치는 순간 칠판이 손을 쳐요. 나는 왜 아파요? 내가 칠판을 쳤으면 누가 아파야 정상입니까? 칠판이 아파야죠. 근데 실제로 아픈 건 누굽니까? 나는 왜 아픕니까? 칠판이 손을 치는 이것 때문에 내 손바닥이 아픈 거죠. 이거는 전혀 내 손바닥이 아픈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때린 놈이 아파요? 맞은 놈이 아파요? 맞은 놈이 아프잖아요. 얘는 칠판이 아파야 돼요. 내 손바닥이 아픈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내 손바닥이 아픈 건 뭐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힘은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힘의 3요소. 그 방향. 네, 힘을 준 방향, 힘을 준 크기, 근데 힘을 준 작용성. 지점, 작용점. 이걸 가장 심플하게 나타낸 기호가 뭐니? 화살표. 여기서 얘가 뭐니? 작용점. 공점. 얘가 뭐니? 방향. 힘의 방향. 그럼 힘의 크기 어디니? 길이. 화살표의 길이죠. 그래서 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심플하게 표현한 게 화살표야. 그러면 화살표로 이 힘을 표현해 보자고. 어떻게 그리니? 이 그림에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일단 작용점 찍어야죠. 어디다 찍어요? 칠판. 어디다 찍어요? 칠판에 칠판. 줄. 작용점을 어디다 찍으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기억이 안 나요. 힘을 준 위치. 힘 어디다 줬어? 준. 그래서 칠판에 쳤습니다. 힘을 칠판에 줬잖아요. 힘을 준 지점으로 찍는 거야. 됐어. 나 여기 맞아서 아파. 이거잖아요. 그 맞은 부분, 힘 받은 부분을 찍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작용점이에요. 작용점을 찍어서 손이 밀었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화살표 하시면 이게 F1 그 16N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반작용 어디다 찍어야 돼요? 손에 찍어야죠. 칠판이 여기 때렸어. 여기야. 이쪽 방향으로 F2 10N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해서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죠? 작용점의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거 파악 못하는 아이들 80%. 그죠? 자, 작용점은 힘을 받은 지점에 찍는다. 그래서 F1을 표현하는 화살표는 얘다. F2를 표현하는 화살표가 얘다. 그래서 이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을 나타내는 관계다. 합력 얼마?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까 알짜인 구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서 이거 합력 얼마야? 0이라고 했죠. 왜? 이 두 힘은요. 다라고 하는 같은 물체에 작용한 힘이에요. 합력은요. 같은 물체에 작용한 힘들끼리 합력을 구합니다. 근데 위에 그림 다시 보세요. 이 두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했니? 전혀 다른 물체에 작용했어요. 그럼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두 힘이에요. 그냥 칠판은 혼자서 10N 받은 거고요. 손은 혼자서 10N 받은 것 뿐이죠. 이 힘을 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러면 이 힘의 관계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고 배웠어. 그럼 이 관계는 뭐야? 합력을 0 만드는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의 도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의 평형 관계의 도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A와 B는 합성했을 때 합력을 0 만드는 힘이야. 그걸 우리는 힘의 평형 관계의 도입이다. 됐어?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 관계의 도입이고 얘는 작용 반작용의 도입이야. 이해해? 하겠어? 오케이. 그럼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꼬맹아. 여기에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호병이요. 무슨 상태예요? 정지는 합력 얼마? 네. 물리에서는요. 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멈췄구나가 아니라 합력이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호병은 지금 받은 모든 힘의 합력이 0인 상태예요. 그럼 호병이 무슨 힘 받아요?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중력이라고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중력은요. 지구가 그래서 네, 호병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그럼 이 힘에 뭐가 생기니? 반작용. 무조건 생깁니다. 예외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구가 꽃병을 잡아당기는 이 F1이라는 힘의 반작용을 F2라고 할 거야. 물론 꽃병이 꽃병이 누구를? 지구를 얼마? 10N의 힘으로 당깁니다. 이거 화살표 들어볼게요. F는 어디다가 작용점? 그렇죠. 꽃병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셔야 F1입니다. 됐어? F2를 화살표로 나타내볼게요. 그렇죠. 힘을 받은 게 지구잖아요. 그러면 꽃병이 지구를 당기니까 이게 F2라는 힘이죠. 됐어? 그러면 지구가 꽃병을 잡아당겨. 그럼 말지 안 듣는 꽃병은 지구가 당기니까 내려가려고 그래. 나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화살표고 책상을 꾹 누릅니다. 나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누르고 있죠. 됐어? 그래서 병이 책상을 10N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작용이 생기겠죠. 물론 책상이 누구를 병을 얼마 10N의 힘으로 누르는 거죠. 됐어? 이거 화살표 그려볼게요. 물론 어디다 적용죠? 책상. 책상을 꾹 누르니까 이 방향이 F3입니다. 맞아? 그럼 F4는? 네, 병이지. 위로 올리죠. F4. 됐어요? 자, 그럼 꼬매나 꽃병 봐. 꽃병에 꽂혀있는 작용점 몇 개? 저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자예요. 맞아. 꽃병이 중력만 받고 있으면 꽃병은 뭐 했어야 되니? 자연한 거. 근데 꽃병 안 떨어지잖아. 이유는 중력과 똑같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 힘 누가 만든 거니? 책상에 밀어. 됐어.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요. 자, 여러분들은 이 힘을 줄여서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됐어. 이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 느끼게 바닥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린다. 수직항력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보면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에 도입쳐서 힘의 평형 관계는 합력을 구할 수 있고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 얼마 만드는 힘? 0.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야? F5가 F4는 힘의 평형 관계에 도입죠. 작용 반작용에 도입처럼 네, 같은 색깔로 표현한 얘네들끼리가 작용 반작용에 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찾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용 반작용까지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셨으니까 선생님하고요. 자,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레벨 1 정도까지는 하셔야 거기에 있는 문제를 대충 건드립니다. 자, 해보죠. 보면 작용 반작용은요. 수능에서 킬로 문항까지 만드니까 레벨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선생님은 4가지 단계 레벨로 정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제대로 넣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기본 단계가 레벨 1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한 놈은 2kg짜리 물체예요. A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가까이 붙여놓은 B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칩니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이 약간 빠른 편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 물체를 밀 겁니다. 자, 내가 미는데 얼마의 힘으로 미냐면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30N의 힘으로 밉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밀었으니까 마찰 없어. 왜? 미끄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밀면 이 새끼들 뭐하니? 가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움직일 때 사용한 알자 힘이 얼마예요? 내가 민 힘 그대로 전문가가 30N. 그래서 30N이 물체를 운동시키는 알자 힘을 작용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멈춰있다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가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했을 겁니다. 그죠? 얘네들의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데 가속도 관식 가속도는 F분의 F.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움직일 때 쓴 알자 힘이 얼마였다고요? 30. 그럼 30의 힘으로 몇 킬로를 밀었을까요? 3kg입니다. 2kg가 아니고 전체를 움직였잖아요. 3kg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속도 얼마일까요? 10입니다. 근데 나 궁금해요. 그럼 이 10이라는 가속도는요? A의 가속도야 B의 가속도야 둘의 가속도를 합한 거야? 각각의 가속도야. A도 10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요. B도 10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여요.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가속도가 10이야 라는 뜻이지 둘의 가속도를 합한 게 10이야 이런 뜻 아니야. 알겠어? 네, 둘이 10의 가속도로 똑같이 밀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A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A한테 알자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 A한테 작용한 알자 힘이 30이니? 아니죠. 이 30을 둘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이 도대체 얼마일까? 26. 자, A 혼자서 쓴 알자 힘이 궁금해요. F는 M, A죠. 그러니까 A 혼자서 쓴 알자 힘이 궁금하면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돼요.
됐어. 선생님 저는요 오히려 B가 받은 RGM이 궁금해요? 그러면 F는 MA니까 됐어.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B 혼자 쓴 RGM이 나온단 말이죠. 해볼게요. A의 질량은 2kg고요. 가속도는 10입니다. 그러면 A 혼자서 얼마 있었던 얘기야? 20. 30 중에서 A 혼자서 20 썼구나. 그럼 당연히 B 혼자 얼마 써야 돼? 그게 나은지 보자. B는 1kg고 가속도 10이야. 그래서 얼마야? 10. 맞죠? 그래서 둘이 쓴 RGM을 더하면 전체 RGM이 나옵니다. 근데 얘명을 나눠 썼는데 반반이 아니네. 그죠? 주량비. 네. 얘네들이 RGM을 썼을 때 이 RGM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가속도가 아닙니다. 왜? 이거 같으니까. 그래서 힘을 나눴을 때 기준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 2대1. 그럼 가속도의 크기 비율이 몇 대면? 2대1. 그래서 처음부터 30N의 힘을 2대1로 나눴으니까 얘가 얼마? 20N. 얘가 얼마? 10N을 쓸 수밖에 없죠. 신기하잖아. 힘을 직접 받는 거지 뭐야. K가 받았는데 저 새끼 30을 왜 안 쓰고. 됐어? 몇 분 넘겨줬을까? 그것도 왜? 지가 더 많이 갖고 10만 넘겨줬지? 얘기예요. 됐어?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자, 멈춰! 자, 이슬이 봐요. 이슬이 보고 내가 넘겨라고 했지. 이거 갖고 넘겨라고 안 했잖아. 우리 본능적으로. 됐어. 일단 지 거를 보였으니까 밑장을 빼고 나머지 넘기죠. 이게 물질 사회에서도 이거. 내가 30을 줬어. 30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A가 자기가 움직일 때 필요한 힘 얼마를 빼고요? 20을 빼고 나머지를 건네줍니다. 얼마 줄게? 10을. 그러면 그 건네준 10이라는 힘은 사실은 A가 B를 사람이 나를 미니까 내가 가려는데 앞에 조그만 애가 있어. 그럼 내가 가려면 앞에 있는 조그만 애를 뭐 해야 돼? 밀어야 돼. 그래서 밀어야 되거든요. 그 미는 데 쓴 힘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얼마? 10N의 힘으로 민 거야. 근데 이 힘에 뭐가 생기니? 반작용이 생겨. 됐어. A가 B를 너 가 이 새끼야. 그럼 10을 밀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만만치 않아. 반항해. 뭐 한 거야?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뭐 B가 누구를? A를 민 거죠. 얼마? 10N의 힘을 민 거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사람이 민 거 얼마? 30. B가 민 거 얼마? 10. 그럼 합력 얼마? 20. 네, 오른쪽 방향 20. 그래서 20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다섯 번째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니?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N이 작용해요. 이때 자 상황은요 똑같은데요. 미는 힘만 반대 방향으로 해보죠. 여기서 밀었어 30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있어요. 방향이 방향 바뀌는 거 말이야. 기억이 나나. 저 B는 이쪽 방향. 방향 바뀌는 거예요. 방향은 정반대로 움직여. 아니 그러니까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A가 B를 20m. 맞을 것 같은데. A가 B를 A와 B가 있는데요. 20m로. A와 B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똑같죠. 이 새끼 2kg, 이 새끼 1kg입니다. 이거 뺍니다. 이쪽 방향에서 30m의 힘을 밉니다. 힘준 방향만 반대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있다. A가 B를 20m. 가속도를 5번. 네, 방향 말고요. 5번. 바뀌는 거야. 5번의 값이 달라져요. 20.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밀던 30의 힘을 주면 힘을 2대1로 나눴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몇 뉴턴 씁니까? 20. 이게 몇 뉴턴 씁니까? 16뉴턴 씁니다. 근데 힘을 직접 받는 게 누굽니까? 그럼 지거 밑장 빼고 나머지 건너주죠. 얼마 건너갑니까? 20을 주고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양대분을 받다 20. 이해돼? 하겠어? 그런 얘기야. 되겠죠? 자,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보세요.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못했고 여기는 레벨 2부터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털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